비가 내렸다. 장례식장이 고요히 비에 젖어가고 있을 무렵 이고은 씨는 검은 우산을 쓴 채 혼자 묘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 정정순 씨를 떠나보낸 지 하루. 이제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상태는 왜 이렇게 늦지? 고은 씨는 잠시 아들의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다. 어제 그렇게 꺼이꺼이 울던 아들. 눈물 한 바가지 쏟아낸 그 얼굴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어젯밤이 떠올랐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온몸이 녹초가 되어버린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낀돈, 익숙한 발소리, 익숙한 웃음소리. 아들이었다. 그리고 며느리. 엄마, 괜찮으셨어요? 너무 늦었죠?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약간 부스스한 모습이었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집 안을 훑어보았다. 이상했다. 장례식 당일 그렇게 울던 두 사람이 어째서 오늘은 이토록 침착하고 이토록 차가운 걸까? 봉은 씨는 묻고 싶었다. 너희는 정말 아빠를 그리워하긴 했던 거니? 하지만 대신 이런 날만 내뱉었다. 그래, 잘 왔다. 배는 안 고프니?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며느리는 재빠르게 주방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더니 말없이 중얼거렸다. 이 집 아직 깔끔하네요. 제대날 되면 얼마쯤 할까?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 순간 알았다. 이 단문은 위로가 아니었다. 이들은 뭔가를 원하러 온 것이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는 낯선 않던 비즈니스적이었다. 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회사, 망했어요. 투자도 실패했고 빚도 좀 있어요. 집은 애들 학원비도 밀리고 공과금도 못 내고 있어요. 순간 공은 씨는 정신이 멍해졌다. 장례식 끝난 다음 날이었다. 남편의 유품이 아직 제자리에 있고 그의 산지가 집안 가득 남아있던 그날. 그녀의 아들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 두 채 정도만 넘겨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어차피 나중에 제 것이 될 거잖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집었다.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그녀였다. 남편과 함께 덕지를 바꾸고 소파를 사고 커튼 하나도 함께 골랐던 그 세월이다. 너무 소중했는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가족의 이름으로 포장된 공격 앞에서 말이다. 이 아이다. 내가 낳고 키운 그 아이다 맞을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말없이 거실을 바라보다가 겨우 한마디를 건넸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오늘은 아빠가 떠난 다음 날이란다. 그 날을 들은 아들은 개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꼬리는 치밀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밤. 보은 씨가 잠든 뒤 며느리는 몰래 안방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휴대폰에 메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 밤이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잠에서 깼다. 하지만 눈은 감은 채였다. 눈을 뜨는 순간 현실이 덮쳐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아들은 더 이상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다. 손끝에 닿는 게릿잎의 촉감이 낯설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그 시절을 살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그녀는 여대 선학년 때 남편 정정순을 만났다. 둘은 캠퍼스 커플로 소문났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다른 결혼이었지만 그 시절은 사랑이 있으면 충분했다. 결혼 후
공훈 씨는 안정적인 공직에 들어갔다. 정실 없이 교육부에서 묵묵히 일했고 둘은 담란에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매일매일 행복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며 웃는 그 순간이 그녀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단 하나, 아이를 낳는 일이 쉽지 않았다. 7년의 기다림 끝에 그녀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들 성태를 품에 안았다. 그날 병원에서 눈물로 남편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던 순간을 그녀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남편의 그 말, 그 다정한 미소. 아들은 똘똘했다. 책을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렸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성태는 결국 부모의 모교에 담당히 합격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정점이었다. 아들은 증권회사에 들어가 첫 월급을 타며 꽃을 사왔고 며느리는 회사 후배 중 성실하고 단정한 여성이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처음 만난 날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 말이 거짓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성태의 결혼을 앞두고 그녀는 부신 끝에 결단했다. 남편과 함께 모아온 적금을 깨고 반년 된 척 36평 새 아파트를 아들 부부에게 사줬다. 결혼해서 월세살이 하지 마라. 내 자식은 그런 꼴 못 본다. 그건 그녀가 부모님에게서 배우지 못한 스스로 만들어낸 좋은 어머니의 기준이었다. 성태는 처음엔 부담스럽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며느리는 두 손 꼭 잡고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 모습이 진심이었다고 그녀는 믿고 싶었다. 정말로 그랬다. 그러나 그 후로 점점 멀어지는 연락. 1년에 한 번 설날 인사만 건네는 아들. 영상통화도 손주들의 얼굴도 점점 짠해져 갔다. 공훈 씨는 혼자 자책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일찍 아파트를 넘겨준 것다. 하지만 남편은 항상 말했다. 사람은 기다리는 거야. 자식은 결국 돌아와. 그 말을 믿고 그녀는 기다렸다. 기다림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다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졸음운전 트럭에 치였다.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그녀를 뒤흔들었다. 갑작스레 밀려든 공허함 속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장례를 치렀다. 아들 성태는 장례식 내내 울었다. 엄마, 내가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그녀는 믿었다. 그래, 이제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둘만 잘 지내면 돼.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그녀는 거실로 나와 남편의 유품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다. 근태 액자 속 남편의 환한 웃음. 그 아래 어젯밤 깨져버린 꽃병 조각이 아직 그대로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잘 키운 아이다. 왜 이렇게 전해버린 것다? 그날 오후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이 선생님, 그러니까 공훈 씨는 맞전을 보고 돌아와 보따리를 정리하던 참이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음성이 들려왔다. 엄마, 상쾌해요. 우리 조만간 엄마 집에 가도 될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쩐 일인지, 왜 갑자기. 그러나 그는 덧붙였다. 엄마, 뵙고 싶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복숭아도 사달게요. 그 말 한마디에 눈가가 벌써 뜨거워졌다. 그래, 그래. 얼른 오너라. 내가 와주기만 해도 난 참 좋다.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새겼다. 어디 아프진 않았을까? 정말 힘들었던 걸까? 내서 무너지는 감정을 다잡으며 집을 정리하고 남편의 액자를 닦고
오랜만에 본인의 화장대 앞에 앉았다. 하얗게 센 머리를 살짝 남기고 립스틱을 꺼냈다. 괜찮아 보여야지. 내 아들이 오는 날인데. 이틀 뒤. 그들이 왔다. 낀돈. 문이 열리자 며느리의 표정은 얼핏 밝았다. 하지만 눈동자는 분명 어딘가 다르게 흔들렸다. 성태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뭔가 낯선 그림자가 비쳤다. 엄마, 건강하셨어요. 여전히 깔끔하게 사시네요. 며느리는 눈웃음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거실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넥자, 장식자, TV 위에 놓인 립품들. 그녀는 낯이 감정이 담긴 물건들을 가격표 보듯 품고 있었다. 엄마, 이 가죽 소파 여전히 좋네요. 브랜드가 뭐였죠? 그거야. 아빠가 당신들 결혼할 때 맞춰준 거잖니? 아, 그랬죠. 그러고 보니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아요. 그녀는 순간 눈빛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이건 그저 감탄이 아니었다. 평가였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아들은 여전히 말없이 밥만 먹었고 며느리는 테이블 밑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가끔 공훈 씨와 눈이 마주치면 웃음으로 얼버무렸지만 그 눈에는 공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고은 씨는 잠시 차를 우리러 부엌에 다녀왔고 돌아와 보니 안방 불이 꺼져 있었다. 뱀이야. 아, 어머니. 이 단참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금고도 튼튼한 거 쓰셨나 봐요. 그녀는 얼어붙었다. 금고. 이 집 금고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었다. 남편과 자신만 알고 있던 남편의 생일 비밀번호로 잠겨있던 그 금고.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권리장, 비금속, 모팔 반지,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여생이 들어있었다. 그날 밤 성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진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얼굴은 고뇌에 찬 듯 진지했고 며느리는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다. 우리 회사 망했어요. 투자도 전부 실패했고 빚도 생겼고 지금은 담죽 한 자리 낡은 집에서 내 식구가 겨우 살아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봤다. 눈물 고인 눈동자, 굳은 입술. 하지만 이상했다. 그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 손에는 고급 브랜드 시계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무심한 듯 손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건물 두 채만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이 말은 정말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순간일까? 아니면 이미 지렛된 연극의 제사일 뿐일까? 보울 씨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집안이 낯선 세계가 되어가고 있군. 엄마, 진짜 말씀드리제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밖은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지만 고은 씨의 거실은 한지마저 감돌았다. 아들은 긴 한숨을 내쉰 후 말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아요. 사업도 무너졌고 카드 돌려막기도 이제는 안 돼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두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짙은 곳에서 자꾸만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뭔가 이상하다. 너무 연극 같다. 어머니, 이건 정말 부탁이에요. 강남 쪽 건물 두 채만 팔아서 제 이름으로 잠깐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봉훈 씨의 심장이 찰랑 내려앉았다. 결국 그 말을 꺼냈다. 그녀가 가장 듣기 싫었던 그러나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막연히 예단했던 바로 그 부탁. 성태야, 그건 내 아버지란 나 평생을 아껴 모아서 산 거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히 말했다. 그걸 쉽게 넘길 수는 없어. 아들은 갑자기 말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리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혼자시고 우리라도 역해서 좀 더 챙겨드려야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투, 그 표정. 그녀는 문득 며느리의 눈에서 신이란 제산지 소리를 듣는 듯했다. 우리는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어요.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한다. 근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버지 연금도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건 어디다 지나 남편 사후 일부를 받는 연금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성태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넌 7시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거니? 아들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금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녀는 그 웃음이 무서웠다. 사랑했던 아들의 얼굴에서 남편과 함께 미래를 지도하던 그 아이의 표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작고 낡은 금고 앞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비밀번호를 눌렀다. 남편의 생일 1980년 3월 25일 띠린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는 번리증 3장 중 가장 아꼈던 성수동 건물 서류는 그대로 두고 강남 근처 노후된 건물 조체의 등기 권리증만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몰랐다. 바로 그때 방문쯤 사이로 며느리의 실외폰 카메라가 깜박이고 있었다는 것이야.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걸 당장 쓰지는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써라. 포임 같은 거 하지 말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봐. 아들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고 며느리는 감정 없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꼭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부부는 공훈 씨가 잠든 사이 거실을 조용히 정리했다. 깨진 꽃병 조각도 주워 담고 흔들리던 사진 액자도 다시 세웠다. 어머니, 다 치웠어요. 며느리가 문득 말했다. 저리가 너무 심했죠? 다음엔 좀 더 예의 지키고 올게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보은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여보, 이 아이들 정말 나의 사랑에서 온 것다? 아니면 내가 가진 걸 탐내러 온 것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보은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깃발은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다. 손에는 아직도 봉투의 감촉이 남아있었다. 두 채의 등기권리증을 내어준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넘겨준 게 아니다. 자신의 존엄을 내어준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수없이 스스로를 타이르며 그녀는 겨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는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거실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엄마, 저희 오늘 좀 늦게 나가도 되죠? 그래, 뭐 그러렴.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뭔가를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고은 씨는 그들에게 점심으로 유부초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자주 먹던 메뉴였다. 성태가 제일 좋아했던 거였는데 그런데 조용하던 거실에서 갑자기 쩌렁쩌렁한 아들의 목소리가 터졌다. 이게 뭐예요? 보자 이거예요. 고은 씨는 놀라 부엌에서 나왔다.
뭐가? 이 봉투요. 엄마, 이게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런 노후 건물 주체가 무슨 도움이 돼요? 그녀는 나를 잊지 못했다. 눈앞에서 아들이 봉투를 거칠게 내던졌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고개를 젓고 있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까 연금도 받고 보석도 있고 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순간이었다. 너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느리는 눈을 질끈 던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다. 매일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날. 정말 예산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정하셔야죠. 그 순간 보은 씨의 손에서 들고 있던 찻잔이 쨍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다음 순간 성태가 버럭 소리쳤다.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이게 엄마야, 진짜. 엄마는 돈밖에 몰라. 그는 그대로 거실 한복판의 액자를 벽에 던졌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 박살났다. 유리 조각이 바닥을 굴렀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손으로 주워들었다. 성태야, 안 돼. 제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성난 짐승처럼 방 안을 휘젓고 있었다. 식탁 위의 접시가 깨지고 복숭아가 지시려졌다. 너 진짜 내가 아끼는 거 다 망치고 싶니? 그녀가 소리치자 아들은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건물이든 금이든 다 내 건데 왜 엄마가 절점하는 건데? 그녀는 그대로 벽에 밀쳐졌고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며느리는 놀랍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눈썹조차 따뜻하지 않았다. 봉은 씨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피를 닿지도 못하고 중얼거렸다. 이건 꿈이지. 이럴 리 없어? 내 아들이. 그녀는 조각난 유리 위에 손을 얹었다. 피가 개어나왔다. 그 손으로 남편 사진의 파편을 껴안으며 속삭였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거실은 전쟁터였다. 깨진 유리 조각, 엎어진 그릇, 흩어진 사진. 그리고 무릎 꿇고 흐느끼는 어머니의 피 묻은 손. 시간이 정지된 듯했다.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한 발자국의 움직임도 없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아들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말 진심 같았다. 아니, 진심이기를 바라는 표정이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엄마,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피가 되어든 손을 부여잡은 채 멍한 눈으로 아들의 눈물을 바라봤다. 아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엄마, 내가 왜 엄마한테 이러겠어요? 엄마니까 이러는 거예요? 남이면 아예 포기했죠? 그 말은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엄마니까 당해도 된다는 뜻처럼 들렸다.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상처 드린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두시면 저희는 진짜 무너져요. 봉을 씨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녀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왔다. 자신이 세운 자식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남편 없는 세상을 견디기 위해. 이제는 그 이미지가 조각나고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처럼. 아들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금고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 팔면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남긴 거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아버지도 아마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말. 가족. 가족이었기에 대신은 더 아프고 사랑했기에 상처는 더 깊은 법인데. 그래. 그녀는 작게 말했다. 너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급한 불은 꺼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에는 반도와 무언가 더 탐욕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금고를 열었다. 이젠 손이 익숙해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서류 하나를 꺼냈다. 낙연이 사라진 전 가장 아꼈던 작은 상가 건물. 작지만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던 그 건물의 권리증. 당장 팔 생각은 하지 말고 담보로만 써라. 네, 알겠어요, 엄마. 그 날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다. 아들의 체온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또다시 자신을 속이기 위한 이 배려의 연기일까? 그날 밤 그녀는 밤새 뒤척였다. 잠들기 직전 소파에서 졸고 있는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이 깜빡거렸다. 잠든 화면에 잠시 보이는 이름.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그녀는 순간 섬뜩한 소름이 돋았다. 이 애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래. 우리 날자. 내 가족이잖아. 이른 아침. 햇살은 고요하게 거실을 비쳤지만 보은 씨의 가슴속에는 의심이라는 작은 그림자가 퍼지고 있었다. 부엌에서 주방지지를 짜던 그녀는 멈칫했다. 문득 어젯밤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이 떠올랐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누군가 그걸 자정 무렵까지 검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머리를 저었다. 의심은 지약. 내가 괜히 불안해서 그런 거야? 자식이잖아. 그럴 리 없잖아. 그러나 그 순간 안방에서 작고 희미한 셔터음이 들렸다. 찰칵. 그녀는 손에 쥔 수세미를 떨어뜨릴 뻔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조심 안방문으로 닫아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녀의 금고는 살짝 각도가 달라져 있었다. 그날 점심 무렵 삼개는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다며 바쁘게 외출했다. 며느리는 머리가 아프다며 거실에서 쉬겠다고 했다. 봉은 씨는 조용히 며느리의 앞에 차를 내왔다. 따뜻한 유자차. 마시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어머니, 요즘 허리 많이 아프시죠? 병원은 다니세요? 응, 그럭저럭. 괜찮아. 그녀는 무심한 듯한 대화 속에서도 며느리의 손길을 지켜봤다. 그녀는 잔을 쥔 손으로 트리블을 톡톡 치고 있었다. 그 손톱은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손가락 사이에 검지와 중지엔 캔 자국이 몇 개 던져 있었다. 그 순간 부문 씨는 확신했다. 이 애는 뭔가를 적었다. 며칠 전 그녀가 금고를 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물론 진지권리증을 꺼낼 때 잠시든 돌리고 있었지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은 누구든 쉽게 보일 수 있는 위치였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든 줄 알았는데 혹시 그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물었다. 애미야, 혹시 금고 비밀번호를 기억하니?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 눈동자엔 분명히 이 주간의 점지가 있었다. 그리고 곧장 고개를 젓는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녀는 웃음을 띄었다. 하지만 고은 씨는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그날 저녁, 고은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 집에 도청장치라도 붙인 기분이야. 남편은 조용히 웃고 있었다. 액자 속 사진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모든 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감시당하고 있는 기분. 그리고 그 감시가 자신이 믿고 싶어 했던 가족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보다 더한 공포는 없었다. 밤이 짙어갔다. 창밖에 가로등은 신희한 빛을 뿌리고 있었지만 봉은실의 거실 안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온몸이 무거웠다. 나치 결정하나다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릴 것 같은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아들은 그날 늦게 돌아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엄마, 오늘 은행에서 정말 혼났어요. 신용이 바닥이라 담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조심스레 그녀 곁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말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냥 딱 한 번만 기회 좀 주세요. 그 목소리는 그녀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아들 성태의 음성이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무릎 위에 앉아 엄마, 나 공부 잘할게 라고 말하던 그 아들의 목소리.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끝이야.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가장 오래된 잡놈을 열고 맨 안쪽 벽난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금고를 꺼냈다. 그 손에는 떨림이 있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삶의 무게.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요청이라는 무게. 그녀는 손끝으로 번호를 눌렀다. 1298065-3295. 남편의 생일. 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반에는 깃바른 서류차, 작은 보석함, 그리고 남편의 손글씨가 남아있는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가장 오래된 서류전, 한치의 dim디걸리찜을 꺼냈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꾀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순간 고개를 돌렸지만 방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녀는 다시 스스로를 타일렀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봉투를 아들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담보로 써라. 절대 팔지는 말고. 성태는 봉투를 닫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그 순간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절 믿어주세요.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진심이길. 이번만큼은 진짜이길 바랐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일찍 은행 간다며 일찍 잠들었다. 하지만 공훈 씨는 눈을 감지 못했다. 가슴이 뛰었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 무언가 놓치고 있는 조각 하나. 그녀는 안방으로 돌아가 금고를 다시 확인했다. 그런다. 금고 문이 살짝 덜 닫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비밀번호를 다시 누르지 않고도 열릴 정도로 느슨하게 낮춰져 있었다. 그녀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누군가 이미 알고 있다. 이른 아침. 거실에는 인지척이 없었다. 공훈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공간은 너무도 고요했다. 부엌. 텅 비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예자차 잔 2개만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성태야. 레미야. 그녀는 안방과 작은 딱, 욕실까지 문을 열어보았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금고를 사녔다. 간땀 한참. 그녀가 늘 남편과의 추억을 담아두던 그 조용한 공간. 금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처음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그 열린 문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점점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다다랐다. 반에 손을 넣었다. 텅 비었다. 서류, 보석함, 남편의 손글씨 노트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숨이 차올랐다. 반 안이 뒹굴뒹굴 도는 듯했다. 반이야. 이건 꿈이야. 장난치는 거겠지? 집은 다시 올 거야. 곧. 그녀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랜던으로 달려가 버튼을 눌렀다. 1층. 아무도 없었다. 관리실, 놀이터, 주차장. 그 어떤 곳에도 그들의 흔적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눈물이 땀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닿지도 않았다. 그 애들이 나를 훔쳐간 거라.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도둑이 되어버린 가족. 그 순간 현관 신발장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남편이 생전에 신던 구두. 모래대 달팽이 다른 그 신발이 누군가에 의해 랩립 칸으로 쑤셔 넣어져 있었다. 아무도 이 구두를 건드려 본 적 없는다. 그녀는 그 신발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작은 네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공훈 씨의 글씨가 아니었다. 더더욱 성태의 필체도 아니었다. 짧은 문자. 죄송해요, 어머니.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니까요. 사인도 이름도 없었다. 단 한 줄. 그날이 남긴 타자는 너무도 컸다. 그녀는 그 쪽지를 꼭 집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어쩔 수 없었니? 그럼 왜 나한테 말은 안 했니? 왜 훔쳐간 거니? 왜? 그날 밤 그녀는 텅 빈 집에서 한참을 울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끝내 터져버린 그 느낌을 감추지 않았다. 여보, 나 너무 어리석었어. 사람을 믿은 게 죄가 되는 세상이란.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니, 그 고요함은 폄원이 아니라 무너진 후 남겨진 자네의 정막이었다. 텅 빈 유리장. 남편이 아끼던 엘피타는 사라졌고 TV의 옆 선단에 놓아둔 수공예 시대도 자취를 감췄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평소처럼 정리정돈 잘 돼 있던 식기는 흐트러져 있었고 냉장고 위에는 누군가 급하게 흘린 흔적의 주스 자국이 만나붙어 있었다. 도둑이었구나. 내 가족이 아니라 도둑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졸롬한 중얼거림은 집안 구석구석을 찔러대는 울음보다 더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 주방에 걸려있는 결혼사진 액자 앞으로 다가갔다. 남편과 함께 갓 결혼식을 마치고 찍었던 흑백 사진.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고
남편은 자랑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타. 그녀의 무릎이 툴렸다. 액자 밑으로 고꾸라지듯 주저앉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쥐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바닥에 내리쳤다. 쨍. 액자가 산산조각 났다. 그니단 유리 사이로 남편의 미소가 찍힌 듯 일그러져 있었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손등에서, 손바닥에서, 아니, 어쩌면 가슴에서부터. 그녀는 깨진 조각을 하나하나 집어모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아니, 울부짖기 시작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사랑했을 뿐인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깨진 유리 위에서 남편을 찢어진 미소를 감싸 안고 온몸을 떨며 울었다. 여보, 당신이라도 대답해줘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보 같아졌는지. 그녀의 울음은 한참을 멈추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울음을 대신 울어주지 않았다.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고 손에는 여전히 찢긴 액자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 손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부은 건 가슴속 상처였다. 그날 그녀는 다시는 우리 아들이라는 나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새벽 5시 자동으로 설정된 알람이 울렸다. 늘 출근하던 시절부터 습관처럼 찾아왔던 시간이었다. 고은 씨는 눈을 떴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나르고 반나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소파 위에서 밤새 몸을 웅크린 탓에 허리가 굳었다. 그녀는 아직도 밤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찬실은 너무 또렷했다. 깨진 액자 조각, 빈 금고, 그리고 사라진 가족. 그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었다. 신문이 문틈에 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깔린 노란색 권과금 고지서 2장. 전기료 10만 5천 원. 가스비 12만 2천 원. 학계 22만 7천 원. 그녀는 잠시 고지서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옷장 짙은 곳에서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냈다. 지갑. 그리고 은행 통장.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안의 카드를 꺼냈다. 카드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러나 카드가 허락해주는 건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잔재였다. 가까운 은행 창고. 그녀는 무겁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직원은 환하게 인사했지만 고은 씨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내밀었다. 잠시 후 체인지된 거래 내역을 보며 그녀는 한 줄의 숫자에 눈이 멎었다. 잔고 30만 7천 원. 그녀는 그 종이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출근하고 누군가는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다. 그녀만 혼자. 시간에 홀로 버려진 느낌이었다. 30만 원. 이 금액이 이제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수신단을 모아온 재산이 남편과 함께 이룬 집과 건물, 연금, 보석 모두 사라지고 남은 금액이 고작 30만 원. 그리고 곧 빠져나갈 권과금 22만 7천 원. 남는 건 불과 7만 3천 원. 한 달 생활비는커녕 식비조차 될 수 없는 현실. 그녀는 은행을 나와 천천히 걸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이 없었다. 하지만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걷고 싶었다. 이대로 사라지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때 지나가던 청원경찰이 자신의 우산을 그녀에게 씌워주었다.
할머니, 많이 젖으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고맙지만 나 괜찮아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다만 청원 경찰의 그 따뜻한 손길이 가족보다 더 사람 같아서 그게 더 서글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종이봉투 하나를 바라봤다. 은행에서 받은 고지서. 그리고 남은 통장 내역.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아직 있는 건가?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보은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니, 울 힘조차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맞았다. 냉장고엔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 몇 다. 수돗물로 끓인 보리차 한 겹.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는 여전히 찢은 액자 틴란이 그녀의 시간을 멈춘 듯 지키고 있었다. 보은 씨는 조용히 앉아 그 틀 속 찍힌 사진 조각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보, 이 집 이제 나 혼자는 너무 커요. 그녀는 작은 네모지에 한 줄을 적었다. 사라지지 않고 살아보기.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진 자리를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녀는 오래된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20년 전 남편과 제주도로 떠날 때 들고 갔던 가방. 이젠 바퀴가 부서지고 손잡이도 삐뚤어졌지만 지금의 그녀에겐 유일한 동반자였다. 가방 안에는 양말 두 켤레, 속옷 3장, 야는 잠옷 한 벌, 그리고 손때 묻은 통장 하나. 그녀는 그 위에 남편의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같이 가요, 여보. 이번에는 나 혼자 말고 당신도 같이 가져와요. 목적지는 영등포 쪽방천. 그곳은 그녀가 과거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격하 봉사활동을 나갔던 장소였다. 그녀는 그때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좁고 축축한 골목들, 삐걱거리는 나무바다. 하지만 서로 밥을 나눠주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사람다웠던 그곳. 그녀는 떠오르는 기억에 작게 웃었다. 그곳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줬지? 그녀는 전차를 타고 뚝섬에서 영등포까지 이동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은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모든 걸 잃고 떠나는 노인이란 걸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았다. 그 무심함조차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자신이 사람들 속에 섞여있다는 기분이 들어서였다. 쪽방촌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낡은 간판과 스티로폼 박스가 잔뜩 쌓여있는 돌목. 그녀는 커다란 가방을 끌며 자신이 몇 년 전 그려졌던 꽃 그림 벽화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꽃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좁고 낮은 방 한 칸 앞에 섰다. 작은 종이 간판. 빈방 있음 월 5만원.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여기 방 있나요? 반에서 아주 작은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말했다. 할머니, 혼자세요? 네, 이제 정말 혼자예요. 그 말에 그 노인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혼자는 아니에요. 여기 오면 다 혼자였던 사람들이니까요. 방 안은 정말 한참도 되지 않을 만큼 좁았다. 낡은 매트리스, 콘센트 하나,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다. 더는 이를 것도
도둑맞을 것도 없었다. 더는 속을 사람도 미련 둘 사람도 없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 그녀는 방구석에 가방을 놓고 남편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세웠다. 여보, 여기가 우리 둘의 두 번째 신혼집이에요. 쪽방촌의 아침은 도시의 아침과는 사뭇 다르다. 화려한 게으른 숲은 없고 파케의 잔잔한 음악 대신 철커덩 철커덩 리어카 바퀴가 울리는 소리가 깨어진 고요를 깨웠다. 고은 씨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보리차 티백 하나를 조심스럽게 담았다. 아무 맛도 향도 나지 않았지만 이곳의 아침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봄이 짙어졌다. 쪽방촌 좁은 골목에도 민들레가 피었다. 누군가 그걸 밟고 지나갔지만 민들레는 날없이 다시 일어섰다. 봉은 씨는 그 민들레를 매일 아침 바라봤다. 작고 노란 꽃잎이 이제는 자신의 모습 같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쪽방촌 무료급 식소에서 국밥을 나눴다. 고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국을 뜨는 손은 예전엔 회의 자료를 넘기던 손이었다. 이제는 사람을 건네는 손이 되었다. 할머니, 오늘도 국밥 최고예요. 맛있게 먹어. 내일은 콩나물 더 넣어줄게. 그녀는 매일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다. 예전처럼 집질이나 주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름 하나, 눈빛 하나, 그녀는 사람의 체온을 다시 깨우고 있었다. 하루는 리어카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는 요즘 얼굴이 환하네요. 보은 씨는 피식 웃었다. 그런 리가요? 거울 보면 여전히 주름투성이에요. 주름도 웃으면 꽃잎이 되죠. 그렇게 피어난 얼굴이 참 보기 좋아요. 그 말에 그녀는 진심으로 웃었다. 그 웃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상연할 필요 없는 웃음이었다. 그날 밤 반 책상 위엔 작은 민들레 한 송이가 올려져 있었다. 누가 두고 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알 것 같았다. 이 동네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조용히 전하고 싶었던 거라고. 며칠 뒤 그녀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노인 글쓰기 교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봉은 씨는 오랜만에 연필을 손에 쥐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은 이름 없는 꽃들 사이에서 가장 사람다운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쓰고 난 뒤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래요. 새 식구가 생겼구먼. 반가워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조심스러웠지만 결투 도시에서 보기 힘든 진짜 사람 냄새 결투가 났다. 혼자세요? 보은 씨가 물었다. 예. 죽고 나면 알아서 갈 사람이니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혼자지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짠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전 모든 걸 도둑맞고 왔어요. 그녀는 문득 그렇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뺏긴 게 있어도 목숨만 안 뺏기면 다시 주울 수 있어요. 그 말에 보은 씨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다시 주울 수 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다. 삶의 기술 같았다. 잠시 후 그는 리어카 옆에 앉은 고은 씨를 보며 작은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리고 반으로 나뉜 단팥감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깨끗하진 않지만 속은 달아요.
그녀는 순간 울컥했다. 아무 이유 없는 친절이. 너무 낯설고 너무 고마웠다. 고맙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그날 오후 보은 씨는 쪽밤천 주민센터에 들러 급식 봉사를 신청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돌아오는 뒤 그녀는 다시 그 할아버지를 보았다. 리어카 위엔 태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뒷모습은 비산하린 않지. 힘이 있어 보였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보은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